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문화재 7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4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강으로 수원 화성이 진행이 되고요. 8강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하나인 강서대묘의 현무도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예, 뭐 앞쪽에 제 소개는 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예, 수원 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원 화성을 답사하고 있고요. 예, 그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뭐 건축사적 또는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은 수원 화성의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수원 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시대, 그러니까 정조시대라 하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조임금이 즉위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서울의 남쪽 지역에 수원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 마을이 있는 그 마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묘를 거기다 옮기면서 새로운 상업도시, 군사과학도시로서 설계한 신흥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수원 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정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유형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실학은 이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이제 중농주의가 이제 바로 이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조선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유형원입니다. 토지 개혁의 첫 번째가. 그리고 그 유형원의 학문을 개성한 사람이 성호이익이고요. 그리고 성호이익의 학문을 개성한 사람이 바로 다산 정향국이 되겠습니다. 반개 유형원은 오늘날 전라도 부안, 전라북도 부안에 은거를 해서, 거기 땅 이름이 반개거든요. 거기에 은거를 해서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을 했는데, 유형원이란 분이 이렇게 벼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가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 집안은 정말 명문가입니다. 이 유형원의 외삼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오라비가 되는 이원진은 제주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1653년이니까 그 해에 바로 네덜란드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했죠. 바로 그 하멜을 서울까지 압송을 했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유형원의 외삼촌 이원진이고요. 또 이원진의 종질이 되겠죠. 당질, 오촌, 조카가 바로 이 유형원의 학문을 개성한 성호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성호이익과 유형원은 사돈간이 되는 거죠. 사돈간. 그런데 유형원과 이익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유형원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이후에 이익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고리에는 바로 이원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진은 바로 이 반개 유형원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반개 유형원을 거두어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자 외삼촌이 되겠죠. 이원진이 그 하멜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개가 그때 당시 30살이었습니다. 오늘날 반개 은거하고 있을 때 반개 유형원의 수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원진의 천거로 반개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원진과 유형원은 엄청난 교류를 많이 했죠. 외삼촌과 조카이며 스승과 제자 사이였으니까. 그러면서 하멜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개 수록에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담고자 무지 노력한 책입니다. 이 반개 수록의 그 유명한 조선이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개혁과 유통개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중심지를
오늘날 수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물산이 모이는 호남 지역의 물산이 모이고 해산물이 모이는 이 중심지로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유통의 중심지로서 수원 화성을 개척해서 그곳에 새로운 신흥도시를 개설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정경유착을 깨야 된다. 이게 바로 반개 수록입니다. 이 반개 수록이 그러니까 유형원이 공부했던 모든 책들이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성호 이익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정조대왕이 되겠습니다. 정조대왕은 이 반개의 유형원의 이 반개 수록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이 반개 수록은 편찬하지 못하고 성호 이익한테 넘어갑니다. 그 성호 이익의 학문을 개성한 사람이 그의 손자 이가원인데 바로 다산 정약용과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동문이자 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1801년도 신유박해 때 전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이가원의 모든 책들, 그 모든 공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성호 이익의 모든 책들은 바로 다산 정약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이 반개 수록을 바로 정조임금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은 그 책을 보고 바로 수원 화성에 새로운 신흥도시를 설립하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담는 그러한 도시로 이 수원 화성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의 이 설계는 바로 다산으로 넘어가서 다산이 바로 수원 화성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심효사리를 떠나는 다산에게 정조임금이 선물한 책이 바로 기기도설입니다. 이 기기도설은 서양에서 성을 축조하거나 기계를 만드는 책을 중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러한 중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과 서양에서 건너온 책을 번역해서 그 서양 책들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북이탈리아 선교사, 그러니까 이탈리아 선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회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이 명나라 후기에 와서 명나라에서 그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다가 남당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당을 세우게 되죠. 나중에 북당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서당, 동당.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당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한 마테오레치 신부 이래로 많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과학에 되게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고 그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 책을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했어요. 약 5,000책이 넘습니다. 수레로 12수레, 15수레를 에다 싣고 와야 될 정도로 많은 책입니다. 바로 그 고금 도서 집성을 청나라 권룡제가 조선의 정조임금에게 선물을 준 거죠. 그때 권룡제가 칠순 잔치를 했던 열하에 가서 사신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른바 일기를 썼던 그게 바로 열하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맥락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조임금이 이 기기도서를 다산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알아야 돼요. 다산이 반개수록을 정조에게 준 것과 정조임금이 다산에게 기기도서를 줬다는 거 뭐냐? 수원 화성을 축조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죠. 제일 하수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라. 적는 게 가장 하수고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중수고 그리고 눈빛으로 서로 통하는 게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조임과 다산은 이미 눈빛으로 서로 통했죠. 그래서 바로 기기도설의 제9도가 바로 그 유명한 기중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기기도설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 화성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원 화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반개 유형원, 그 다음에 정조대왕,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원 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곳곳에 성곽을 쌓았죠.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의 기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외적을 방어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부분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성곽이란 건 뭐냐? 보통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을 이렇게 외부에 둘러싼 마을에 담이 있고 집집마다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쪽에 있는 담을 성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 성을 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 단위가 있으면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 마을을 잇는 외곽성을 쌓습니다. 그게 곽이고요. 마을에 성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성이죠. 그리고 집에 담을 쌓겠죠. 그러니까 항상 궁궐도 마찬가지죠. 궁성이 있고 도성이 있고 외성이 있듯이 삼중성으로 쌓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자기 집에 담, 그 다음에 마을의 담,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의 고을을 쌓는 외곽성. 그래서 이것을 성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가 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이 성, 그리고 집이 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 성, 곽. 그래서 성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곽 구조가 잘 돼 있는 게 부여에 가면 사비성의 외곽에 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능산리 고분이죠. 백제 금동 대학로가 취소됐던 바로 거기가 부여의 사비의 나성이 되겠고요. 외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사비성이 있고 그다음에 궁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산성도 마찬가지고요. 궁성이 있고 도성이 있고 바깥에 외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도 이렇게 나성이 있습니다. 나성, 도성, 그다음에 궁성. 그리고 조선의 한양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양도성이 있고 그다음에 외곽은 성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성을 쌓지를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서쪽에 덕양산, 오늘 행주산성이라고 부르는 덕양산, 북쪽에 삼각산, 동쪽에 용마산과 아차산, 그리고 남쪽에 관악산, 이것을 서울의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성을 연결하는 산을 외사산, 그리고 내성을 연결하는 남산, 그다음에 인왕산, 그다음에 백악, 그다음에 낙산, 이것을 내사산, 그리고 이제 경복궁, 궁궐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성곽은 재료에 따라서 뭐 토성, 석성, 이렇게 벽돌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벽돌성은 싼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양에서 쌓던 성곽 축조 방식과 중국에서 쌓던 성곽 축조 방식이 벽돌을 구워서 쌓던 전축성, 벽돌성이거든요. 바로 기기도설에는 이 벽돌성을 쌓는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산 정약용은 그 기기도설에 있는 벽돌성을 쌓는 성곽 축조 기술을 응용해서 수원 화성에다 처음으로 벽돌성을 쌓게 됩니다. 이걸 쌓게 되는 건 뭐냐면 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 벽돌이 갖고 있는 아주 세밀하고 조밀조밀한 축조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기법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벽돌과 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규모, 그래서 도성이나 이렇게 엄청난 건축 공법과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가장 선호하고 잘 쌓는 것은 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성과 석성은 주로 우리의 전통 기술이라면 벽돌성은 서양과 중국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 성곽을 이렇게 지형이라든지 재료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분류법이고요. 실제로는 성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주로 이제 어떤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반지의 태처럼 산을 이렇게 태를 두른다 해서 태매식, 단양의 온달사상이 대표적인 거고요.
포곡석이라는 것은 오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곡을 끼고 이렇게 쌓는 것, 이게 공산성이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복합식은 뭐냐면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아예 이 자체를 하나의 생활구역으로 삼은 성이 바로 부소산성이 되겠습니다. 복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매식과 포곡식이 복합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위치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한양은 전형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왕의 거주지로서 쌓기 때문에 도성이라고 부르고요. 각 마을에 읍치가 있죠. 읍을 다스리는 그 읍치의 시설물로서 읍성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각 고을에 이렇게 성을 쌓아서 뭐 고창읍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온양이라든지 또는 해미읍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읍성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방어 기능이 압축된 산성,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도성, 읍성, 산성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곽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궁성, 도읍성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고구려의 뭐 대성산성이나 또는 신라의 뭐 반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 이 고구려는 전형적으로 큰 성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성이면 오늘 말하면 뭐 요동 우리 충청도 뭐 전라도처럼 요동성 자체 하나의 행정구역, 안시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정단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성공간으로서 또는 신전의 사제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신성공간, 종교적 공간으로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오녀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방어 공간으로서의 성, 바로 남한산성이 바로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곽은 도성의 기능도 있고 행정 단위로서의 기능도 있고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방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수원 화성이니까 수원 화성이 어떻게 조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곽을 축조하고 배치한 것, 그러니까 궁궐이나 성곽의 어떤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또는 건축의 배치, 이것을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의 조형 미학을 살펴보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원 화성의 첫 번째 조형 미학은 바로 전통적 축성 방식을 계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오는 옹성이라고 해서 성문을 보호하고, 왜냐하면 성문은 사람들이나 가마나 말이나 소 같은 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로 평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 같은 데 쌓더라도 아무래도 성문은 아래쪽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공격하기가 가장 쉽죠. 공격받기가 가장 쉬운 곳이죠. 그래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차라든지 이런 또는 석포, 석차 이렇게 우리 투석기죠. 이런 걸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쪽에 보호 장벽을 두르는 것, 마치 항아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옹성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치라는 게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성벽의 한 부분에 이렇게 꿩의 꼬리처럼 톡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치라는 기능은 적의 침입이 왔을 때 측면에서 공격하는 이런 군사적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산을 끼고 이렇게 능선에다가 성곽을 쌓게 되면 성 위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무게, 하중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돌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렇게 김밥에 이렇게 옆구리가 팍 터지듯이 성벽에 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하중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치를 주게 되면 성벽의 압력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성벽에 이렇게 버팀목을 두는 거나 성벽에 버팀돌을 두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도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하중을 그러니까 충격 완화 장치의 기능도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이 성벽 자체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됩니다. 곧 하늘과 땅을 교통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능도 하고 군사적 기능도 하고 과학적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화성의 첫 번째 조형미학은 전통적 축성 방식의 계승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형미학은 서양식 축성 방식의 수용이다 해서 기기도설에 있는 성곽 축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중기를 이용을 했고 바로 이 벽돌을 터서 모양 자체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건축 모양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작은 벽돌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화성은 48개의 시설물이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돌과 우리 전통적인 축성 방식이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축성 방식과 서양식 축성 방식이 우리 수원화성의 대표적인 조형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군사과학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당시 이제 정조임금 때는 우리 그 임진왜란 때에서 들어왔던 서양 화포라든지 또는 서양식 조총이라든지 이러한 무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특히 하멜이 와서 화포와 조총의 기능을 많이 개선했죠. 바로 그 개선한 조총을 가지고 바로 효종 때 오늘날 아무르강, 흑룡강에 가서 러시아 군대와 싸웠던 총 2차례 전쟁, 나선 정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화승총과 화포를 배치해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입니다. 자, 수어장대 같은 데는 대부분 지휘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방식이 있지만 여기 공심돈이라 해서 공은 비어있다, 심은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소라 모양처럼 돼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모칸이 있죠. 구멍이 있죠. 이렇게 사각구멍. 바로 여기가 포나 조총을 놓고 적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이 바깥에 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난 구멍을 두게 됩니다. 전형적인 군사적 성격을 가진 성곽이 이렇게 시설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수어장대는 말 그대로 군사를 지휘하고 훈련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서 수원 화성의 가장 높은 산 위에, 팔다산 산 위에 이렇게 시설물을 두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수원 화성의 지휘대가 되겠죠. 그래서 수어장대라고 합니다. 임금님을 지키는 그러한 장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원 화성은 단순하게 유통, 군사과학적 거점 도시로서만 설계된 게 아닙니다. 정조 임금이 1800년 5월 30일 날 5회 연교랑을 발표합니다. 5회 연교랑 뭐냐면 5월달 금음날 돗자리를 피고 왕이 신하들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자, 이것이 바로 정조 임금이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바로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는데 많은 학자들은 정조 임금이 독사를 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정조 임금은 아들인 순조에게 양위를 한 후에 수원 화성으로 건너가서 상왕으로서 모든 개혁을 주도하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천도를 하게 되면 서울에 거점을 뒀던 수많은 정치, 경제, 군사적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수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천도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힘의 중심은 그때 겨우 순조가 8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왕이 통치를 하겠죠. 자, 이런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바로 태종과 세종의 그 관계에서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종 임금이 그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아버지 태종이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조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린 순조를 왕으로 하고 당신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이곳을 특별한 별도라고 부르죠. 별도로 두고 그 유형원의 반개 수록에서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로 이어지는 바로 개혁의 거점 도시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바로 화성 행궁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을 왜 화성이라고 했느냐. 이때 중국은 북방의 오랑캐라고 불렀던, 이렇게 보통 오랑캐를 불렀던 만주족이 집에서 청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약 100년에 걸친 전성기였어요. 자, 같은 고구려에 있었던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 고구려의 주도 세력이고 그 고구려에 예속됐던 말가족들은 결국 여진족, 만주족으로 발전해서 중국을 지배하는 제국이 됐는데, 우리는 뭐냐 하는 그러면 이게 설마 그런 의식을 했겠냐? 당연히 의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조 임금이 4명의 검서관을 두고 개혁의 거점, 그래서 고금 도서 집성을 연구하고 거기서 개혁의 요체를 뽑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박제가라든지 유독공이라든지 이덕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발해고를 썼던 유독공의 서문을 누가 쓰냐면 박제가가 쓰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다 고구려 후예인데 왜 우리가 약해졌냐 하는 걸 거기다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발해가 다스리고 고구려와 발해가 다스리던 그 땅에서 일어난 만주족은 중국을 건너가서 중화가 됐는데, 우리는 그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는 무엇이냐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중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때 중화라는 것은 중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명국가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명국가를 이룰 수 있다가 하는 그런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해서 그 중화의 화자를 붙여서 여기다 화성이라고 이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구려와 발해에 있었던 우리 민족과 만주족이 문명국가를 놓고 겨룰 수 있다고 하는, 힘의 크기는 만주족이 컸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계승한 나라로서 문명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가능성을 여기에다가 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원 화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왕을. 저 신풍로라고 할 때 이 풍자가 뭐냐면 풍패의 약자입니다. 근데 풍패는 어디냐면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한족의 나라, 한나라를 세운 바로 유방이 태어나고 살았던 땅 이름입니다. 풍패라는 거. 그러니까 그 풍패는 오늘날 중국을 만든 역사적인 땅이 되겠죠. 이제 오늘날 새로운 중화, 문명국가를 세우는 조선의 새로운 땅, 그러면 어디냐?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를 우리가 풍패라고 봅니다. 풍패, 풍도, 풍패.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지금의 그 전주를 풍남문이라고 부르고 있죠. 풍. 그러니까 그 전주가 풍이라면 이쪽은 새로운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해서 새 신자를 써서 신풍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원풍이 되겠고요. 원래의 풍패, 풍도고 이쪽은 새로운 풍도, 신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풍과 신풍, 그래서 신풍이란 말 자체가 조선을 계승해서 새로운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여기 이름에다 담은 거죠. 그 다음에 팔달이란 말 자체가 사통팔달에서 군주의 도읍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달은 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문물과 물류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상징한 거죠. 팔달. 그리고 장안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풍패에서 자란 유방이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
도읍지 이름이 장안이었죠. 그래서 장안은 나중에 보통 명사가 됩니다. 우리말로 서울이죠. 서울. 서울을 다 장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를 장안문. 그래서 장안문이 바로 오늘 한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북문이. 웃기죠? 팔달문은 남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문인 장안문은 서울을 바라보고 팔달문은 사방을 바라보는 남쪽에다 세움으로써 이곳이 바로 왕이 거주하는 도읍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수원 화성 행궁과 행궁의 이름인 신풍루와 그다음에 수원 화성의 정문인 북쪽의 장안문과 남쪽의 팔단문을 통해서 향해서 이곳이 바로 왕도였다는 것을, 왕도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농상 유통의 거점 도시였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반개 수록에서 농업과 수공업을 개혁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곳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경제의 60, 70%가 한양 경제였고요. 한양 경제의 60% 이상이 궁궐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물품이 납품되고 교환되고 소비되는 것, 이것이 조선 경제를 지탱하던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곧 수원 화성에 상왕이 거주하고 이곳이 모든 유통의 중심이 되면 서울의 유기전을 중심으로 했던 도고 상인들과 그 뒷배였던 노론 벽파 그리고 수많은 군사 기득권들, 그들이 힘이 약화되고 이곳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한 장용영이라고 하는 5,000명의 신흥 군인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유통의 중심지로 삼아서 이곳에서 성장한 상공인들이 바로 정조개혁의 견인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이곳을 농상유통의 거점 도시로 삼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장으로만 남아있죠. 안타깝게. 그러나 당시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서울의 모든 도고 상인들, 유기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매 상인들의 절대적 권리였던 그것을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난전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마음껏 펼치는 그런 세금도 안 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난전이라고 하는데,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난정권을 혁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으면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 농산물과 좋은 공산품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마음껏 내다 팔게 되면 이때까지 납품이나 이 모든 것을 독점했던 유기전 중심의 도매상, 도고 상인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힘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꿈꾼 것이 바로 수원 화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원 화성의 이제 건축 미학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 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서학부터 시작해서 실학, 그다음에 뭐 토지개혁, 그다음에 경세유표라고 해서 토지개혁했죠. 목민심서라고 해서 정치개혁을 했죠. 그다음에 마과해통이라 해서 의학에도 뛰어났고요. 법의학에도 뛰어났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다산 정약용이 이제 설계를 맡게 되죠. 그래서 기기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총 48개를 만든 건 뭐냐면 이 하늘에 24절기가 있거든요. 그럼 땅에도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해서 물류가 번성한다는 의미로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48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8이라는 의미 속에는 온 세상 또는 온 시간, 1년 365 온 세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는 12, 그러니까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항상 숫자가 그냥 같은 숫자라 보시면 돼요. 36이나 48이나 72 이런 것들은, 자, 64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48개의 건축물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그래서 같은 지휘부를 갖고 있던 화살을 쏘고 이런 것들을 시험했던 동장대, 여기는 주로 무예를 수련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수어장대는 지휘소라면, 근데 모양이 서로 다르죠. 동장대는 단층 건물이고 수어장대는 2층 누각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공심도인데 서북 공심도는 네모로 돼 있고 동북 공심도는 둥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서로 모양을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수원 화성의 가장 뛰어난 건축 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통과 서양의 결합이다. 그래서 아래쪽은 우리의 전통적인 석성으로 마무리를 했고 위쪽은 바로 벽돌, 전축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성곽키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장이라도 부르고 성곽키. 바로 이 성곽키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성을 쌓게 되면 성이 이제 성의 제일 윗부분 상층부는 평면입니다. 여기다 나무로 잘라서 이렇게 가로대를 놨죠.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이제 나무로 된 성곽키를 없애고 이렇게 돌로 여장을 쌓죠. 한양도성이 이제 돌로 여장을 쌓다라면 수원 화성은 벽돌로 이렇게 여장을 쌓고 또 이렇게 공심동 같은 데 보면 아래쪽은 돌로 위쪽은 벽돌로 그리고 위쪽 다시 그 위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 구조로 그래서 서양과 전통이 결합된 모양으로 쌓은 것이 아주 뛰어난 건축미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수원 화성은 팔달산이라고 하는 아주 나지막한 산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우리가 능선을 중심으로 그래서 원래 산은 크게 한 4개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산과 강, 악, 능 이런 식으로 그 산 한자에 담긴 산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봉우리가 3개 이상이 되면 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하나에 이렇게 구릉이 이렇게 있으면 그건 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지 우뚝솟은 산 하나가 넓게 퍼져 있으면 그걸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로 강 위에 무덤을 만들죠. 그것이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의 능이죠.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할 때 그 강자가 바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넓게 생긴 그래서 주로 왕릉을 많이 삼죠. 그래서 강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강령이란 말도 쓰죠. 우리가 뭐 본초, 강목 이렇게 바로 그게 바로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 화성은 그런 이렇게 산과 능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굴곡이 많죠. 바로 그 굴곡을 그 능의 곡선, 구릉의 곡선을 그대로 삼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곽 자체가 되게 곡선이고 어느 부분은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직선 안에 백성들의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집을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을을 파괴하지 않고 성을 이렇게 둘렀죠. 바로 이것이 곡선미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의 아래쪽은 직선인데 평지는 직선인데 바로 옹성은 곡선을 둘렀죠. 이렇게 네모로 두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정말 잘 만난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에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라면 오른쪽에 포대가 있는 강루라고 부르는 이 포대가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구릉의 곡선과 그다음에 평지의 직선을 잘 결합한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결합이 뛰어난 건축 미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수원 화성은 이 평지와 이 산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원 화성이 다른 성보다 아름답고 많은 시설물을 둘 수 있었던 그러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심효를 하는 그 다산은 정조 임금의 그 밀명을 받아서 아마 수원 화성의 곳곳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설계를 하면 충분히 기기소설에 있는 모습대로 화성을 축조할 수 있다 보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산지와 평지를 이용한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능선에 축조한 성곽의 아름다움과 평지에 축조한 성곽의 늠름함이 잘 결합된 아주 대표적인
성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바로 봉건 영주의 성곽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성곽들은 산꼭대기에 방을 하거나 또는 평지하더라도 해자를 두어서 웅장하게 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이라면 우리 성곽은 누구나 다 친근하게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사는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곽이 갖고 있는, 특히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학입니다. 산지와 평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기에 잘 맞는 옷을 입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다시 보면, 48개의 건축물이 각각 모양이 다르다. 각각 모양이 다르다. 그 다음에 전통적 기법과 서양적 축조 기술이 만났다. 이렇게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곡선과 직선이 제대로 결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지와 평지를 잘 활용해서 성곽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하나 시설물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 또 하나는 48개의 시설물 자체가 전부 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상하나 좌우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래쪽이 돌로 쌌으면 위쪽을 벽돌로 해서 항상 상하를 두 개를, 그래서 전통과 서양식 축조 기술을 응용해서 항상 대비 기법. 그래서 성곽이 아름다운 거죠. 항상. 그리고 그 대비도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강루 같은 데는 비율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성벽은 위쪽에 여장을 폭이 좁게, 여장을 낮게 하고 성벽을 길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를 대비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화수리정이라고 부르는 동북강로와 이렇게 서북강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북강로는 여기에 자연적인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연못을 두고, 그래서 하나의 조형성을 이 자체를 갖추게 한 거죠. 그리고 서북강로는 말 그대로 적을 방어하는 그러한 군사적 기능을 더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동북강로는 엄청난 예술적 기법을 여기다 넣었다면, 서북강로는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단순미라고 하죠. 단순한데 아름다워요.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원화성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볼 때 항상 사유체계를 보는데, 다산은 이러한 수원 성곽의 그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을 잘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과 방, 방위에 의해서 원과 방을 대비적으로, 그래서 원은 우리가 둥근 하늘을 뜻한다라면 방은 땅을 뜻한다라면, 수어장대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공간 속에 있는 왕을 상징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원방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시설물도 각각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하나를 더 본다면 요 부분이 안 나타나네. 나타나면 좋은데. 그 성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방어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어장대와 이 동장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 서로 보이거든요. 눈으로 서로 보이는데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장군이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가죠. 그것은 드라마의 어떤 리얼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장군이 칼 들고 가다가 화살 맞으면 그 전쟁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장군은 중군이라 그래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군장이 중랑장 또는 중군장이 작전 참모예요. 대장군 옆에 항상 중군장 또는 중랑장, 서희가 바로 중군장, 중랑장이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참모는 무관과 문관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은 주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걸 담당한다면 이제 문관은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걸 주로 담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중군이 가운데 있으면 앞에 전군, 뒤에 후군, 후방이죠, 후군, 좌군, 우군. 그러니까 좌군, 우군은 주로 돌격을 할 때, 그리고 전군은 집중 공격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지휘부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지휘부는 어떻게 그들을 움직이느냐?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상시 군사훈련할 때는 깃발로 해요. 깃발로, 서로 깃발로. 그렇지만 전장 중에는 깃발을 쓸 수가 없어요. 언제 깃발을 봅니까? 그래서 전장 중에는 뭐냐? 바로 효시라고 부르는, 명적이라고 부르는 활을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장 중에는 바로 이제 활을 쏴서 서로 표시한다면 평상시에는 깃발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저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신호를 하려면 이 지붕이 가리면 안 되잖아요. 지붕이. 그래서 성곽을 이렇게 돌다 보면 성곽의 면에 모든 지붕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성곽이 반쪽이에요. 다 반쪽.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깃발 수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앞쪽에 성곽의 안쪽으로 지붕이 나오면 안 되죠. 지붕의 반을 다 잘라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할 때 다산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걸 계산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이거 말고도 많은 건축 미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을 제대로 보려면 3일을 봐야 돼요. 3일. 자, 뭐냐? 화성 능행부터 시작해서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하는 정조대왕의 개혁의 역사를 본다면, 두 번째는 시설물을 보여야 됩니다. 시설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화성 바깥에 있는 수많은 저수지와 농경지와 그다음에 시장, 이걸 봐야만 사실은 수원화성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건축미학에서는 수원 화성 행궁과 외곽에 있는 것은 빠지고 철저하게 수원 화성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많은 건축미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접한 이 수원 화성의 건축미학을 한번 되새기시고 수원 화성에 가서 그 화성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봤던 화성과 지금의 화성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양해지면 사물을 해석하는 관점도 다양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수원 화성 미학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